안녕하세요. 저는 이금호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인생의 황혼은 손주 녀석, 이유빈이라는 작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빈이가 잘 잤는지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녀석의 웃음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마음 편히 아침밥을 넘길 수 있었어요. 제 늙은 몸뚱어리는 이미 오래전에 녹슬어 삐걱거렸지만 우빈이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청년 시절로 돌아간 듯 활력이 넘쳤습니다. 유치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녀석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제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붕어빵 가게 앞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할아버지, 붕어빵 하고 외치는 녀석의 목소리에 제 지갑은 늘 열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아들 종식이나 며느리 설화는 그런 저를 보고 아이 버릇 나빠진다고 타박을 주곤 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사랑스럽기만 한 행동이었습니다. 내리사랑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늙어주책이 늘어난 것인지는 몰라도 우빈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과했다는 점이겠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녀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길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는 일이 잦아졌고 저는 행여나 아이가 다칠세라 혹은 주변 사람들 보기에 민망해서라도 결국 녀석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장난감 가게 앞에서는 그야말로 전쟁이었어요. 이미 집에 똑같은 로봇이 몇 개나 있는데도 색깔만 다른 신제품이 나왔다며 사달라고 조르는 녀석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우빈아,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니. 다음에 더 멋진 거 사줄게. 제 설득은 녀석의 울음보를 터뜨리는 도화선일 뿐이었죠. 결국 저는 며느리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계산대에 장난감을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빈이는 점차 할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어느새 할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오만함으로 변질되어 갔어요. 사건이 터진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유일한 낙인 저녁 1일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한창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우빈이가 거실로 쿵쾅거리며 들어오더니 제 앞으로 불쑥 다가와 리모컨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비켜. 만화 볼 거야.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저는 허허 웃으며 좋게 타일렀어요. 우리 우빈이 왔구나. 할아버지, 이 드라마만 마저 보고 채널 돌려주면 안 될까? 거의 다 끝나가. 하지만 녀석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싫어. 지금 당장 돌려줘. 지금. 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제겐 금쪽 같은 손주니까요. 우빈아, 그렇게 소리 지르면 못 써요. 할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저기 태블릿으로 볼까? 제가 태블릿을 가리키며 녀석의 관심을 돌리려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순간 녀석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제 정강이를 잇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악! 예상치 못한 고통에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뼈가 시큰거리는 아픔보다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손주 녀석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시끄러워. 할아버지나 집에서 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녀석의 모든 투정과 어리광을 받아주었던 제 안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녀석의 두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손주에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유빈. 지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야. 어른한테 할아버지한테 발길질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니. 누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커져갔고
아이는 난생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아이의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당장 사과하지 못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제 고함 소리를 들은 며느리 설아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화는 우빈이를 제게서 낚아채듯 떼어내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제가 아이에게 무슨 큰 해코지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여보, 이것 좀 봐. 아버님이 우빈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 며느리는 아이를 감싸고 돌며 저를 맹수 보듯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아이한테 이렇게 겁을 주실 수가 있어요? 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얘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이 녀석이 지금 나를 발로 걷어찼어.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까지 질렀다고. 제 말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가 그럴 수도 있죠. 뭘 안다고 그랬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애를 잡으시면 어떡해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제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설아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퇴근한 아들 종식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종식은 곧장 제게로 와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종식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흑흑, 아버님이 우빈이한테. 며느리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우빈이가 저를 걷어찬 부분은 쏙 빼놓고 제가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고함을 지르며 윽박지른 것처럼 말하더군요. 제 아들 녀석은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아내와 아이의 편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손주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종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종식아, 너는 애비 말보다 저 애미 말을 더 믿는 것이냐? 저 녀석이 먼저 나를 찼단 말이다. 제가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들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종식은 제게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우빈이한테 사과하세요. 아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사과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강이를 걷어차인 제가 버르장머리 없는 손주에게 사과를 하라니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니? 잘못한 건 저 녀석인데. 나는 할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훈육을 한 것뿐이다. 제 완강한 태도에 종식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라면 더 이상 저희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빈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실 거면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버님 같은 분이랑은 단 하루도 같이 못 살겠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나가달라는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가정이었습니다. 제 젊음을 모두 바쳐 키운 아들이었고 제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손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저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들 앞에서 비참한 눈물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결심했습니다. 좋다. 사과하지 않으마. 내가 이 집에서 나가주면 될 것 아니냐? 제 대답에 종식과 설화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제게 보내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제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방문을 닫자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실에서 울려 퍼지던 아들 내외의 냉정한 목소리와 텔레비전의 경박한 소음이 마치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낡은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이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모를 감정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좁디 좁은 제 방은 평생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가구와 달아빠진 장판 위로 제 인생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제게 묻는 듯 했습니다. 여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우리가 피땀 흘려 지킨 가정이잖아요. 저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내가 못나서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 꼴을 보이고 마누려.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속에는 아들 종식이가 결혼할 때 큰맘 먹고 맞춰 입었던 낡은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날 늠름하게 자란 아들 녀석이 어여쁜 며느리를 얻는 모습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해진 제 처지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양복을 만지는 손끝이 아려왔습니다. 이 옷을 다시 입을 날이 올까요? 아니, 이제는 이런 거추장스러운 옷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양복 대신 앞으로의 고난을 예감한 듯 가장 두툼하고 편한 등산복 상하이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내와 사별한 후 혹시라도 자식에게 짐이 될까 싶어 병원비라도 보태려고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 그것이 제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짐이라곤 작은 등산 가방 하나를 채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속옷 몇 벌과 양말, 낡은 세면도구, 그리고 아내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 그것이 제가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짐을 챙기는 동안 거실에서는 저녁을 준비하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저 식탁에 앉아 저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거실로 나서자 아들 내외는 약속이라도 한 듯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향하는데도 그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냉담한 뒷모습에 대고 너희들, 오늘 한 짓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저는 더 이상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아닌 그저 치워버려야 할 늙고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이 문을 나서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달려와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며 붙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등 뒤에서 철컥하고 무정하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리는 제 인생의 1막이 끝나고 지옥 같은 2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정처 없이 도시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 혼자만 외톨이였죠.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그들 틈에서 저는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주머니 속 돈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라 하룻밤의 편안함을 위해 여관방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올 때까지 이 비참한 현실에서 도망치듯 하염없이 걸을 뿐이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제가 갈 곳 없는 늙은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해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공원 벤치에 처음 몸을 누인 그날 밤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밤으로 남아 있어요. 다리 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올 때쯤 제 눈앞에 작은 공원이 나타나더군요.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힘이 없었던 저는 홀린 듯 공원으로 들어가 가장 어둡고 구석진 곳에 벤치를 찾아 몸을 누였습니다. 도시의 밤은 잠들지 않았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간간이 터져 나오는 취객들의 고성,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정체 모를 것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 신경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얇은 등산복으로는 초가을 밤의 한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집에서 입고 나온 옷에서는 아직 희미하게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가 지금의 제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애써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어요. 아들 내외의 차가운 얼굴과 손주 녀석의 악쓰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손주 버릇 한번 바로잡으려 한 것이 집에서 쫓겨날 만큼 큰 죄란 말인가. 억울함과 분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게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죠. 발소리는 제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이봐, 영감. 여기는 내 자리야. 다른 데 가서 알아봐. 걸걸한 목소리였죠. 눈을 떠보니 산적같이 덩치가 큰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노골적인 경멸과 위협이 느껴졌어요. 저는 두려웠지만 여기서 밀려나면 정말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자리가 임자 있는 것도 아니고 먼저 온 사람이 눕는 것 아니오? 제 말에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군요. 영감, 뭘 모르네. 이 바닥에도 다 순서가 있고 구역이 있는 거야. 여기 이 벤치는 5년 전부터 내 구역이었다고. 좋게 말할 때 비켜. 남자는 제 어깨를 거칠게 툭 쳤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와 싸워본 적도 험한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실소. 나도 갈 곳 없는 사람이요. 여기서 하룻밤만 신세 집시다. 저는 벤치 가장자리를 더욱 꽉 붙잡았어요. 제 완강한 태도에 남자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더러운 욕설을 내뱉으며 제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보자 보자 하니까. 그 가방 안에 뭐 들었어? 이리 내놔. 저는 필사적으로 가방을 끌어안았어요. 그 안에는 제 전 재산과 아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죠. 남자와 저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70평생 팬데만 잡아온 제가 장정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남자는 저를 벤치 아래로 밀쳐버리고 가방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짓이야?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옆 벤치에 술병을 들고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어느새 다가와 있었습니다. 어이, 김씨. 그만둬. 저 양반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 덩치 큰 남자는 중년 남자를 보더니 최 씨,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저 영감이 먼저 시비 걸었어. 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상관할 일이 왜 없어. 다 똑같은 처지에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리고 네가 하는 짓은 그냥 텃세가 아니라 강도짓이야. 그 가방 내려놓지 못해? 최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김 씨는 잠시 최 씨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에이, 재수 없어. 라는 말을 남기고 제 가방을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흙투성이가 된 채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최 씨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중년 남자에게 다가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 덕분에 살았습니다. 남자는 손을 내저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별 말씀을. 저런 놈들은 초장에 길을 꺾어놔야 해. 안 그러면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 처음이신가 봐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제게 술병을 건넸습니다. 한잔 하시죠. 이런 데서 잠을 자려면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야 견딜만 합니다. 저는 술을 잘하지 못했지만 그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독한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불길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최 씨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한때 작은 인쇄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이었다고 해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10년 넘게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던 친구에게 수십억 원의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는데 세상은 저를 죄인 취급하더군요. 아내와 아이들은 저를 떠났고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죽으려고 한강 다리에도 몇 번이나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절망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세상에는 저처럼 억울하고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제게 이 바닥의 생존 법칙에 대해 알려주더군요. 어디에 가면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가면 추위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김 씨처럼 악질적인 자들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등.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였어요. 그는 저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생존 구역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쪽 화장실은 밤에 위험하니 절대 혼자 가면 안 되고 이쪽 개수대는 아침 일찍 가야 따뜻한 물이 조금이라도 나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박스를 많이 모아둬야 해요. 박스가 여기서는 이불이고 집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가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실감했죠. 그날 밤 저는 최 씨 덕분에 벤치에서 쫓겨나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최 씨는 제게 신문지 몇 장을 구해다 주었어요. 이거라도 덮으쇼. 밤에는 이것만 한 난로가 없어. 그의 무심한 친절에 저는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낯선 이에게서 받은 작은 온정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밤새 웅크리고 잤더니 온몸에 뼈마디가 쑤셔왔습니다. 최 씨가 알려준 대로 아침 일찍 공원 개수대로 향했지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차가운 물로 겨우 고양이 세수를 하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낯설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죠. 며칠 만에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퀭한 눈, 그리고 잔뜩 주눅이 든 표정. 영락없는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어요. 어제 최 씨가 건넨 소주 몇 모금이 제가 뱃속에 넣은 전부였거든요. 굶주림은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 저는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습니다. 최 씨는 저를 데리고 근처의 무료 급식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오늘 점심은 굶을 뻔했구려. 최 씨의 말에 저는 아찔한 기분이 들었죠.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이토록 치열한 생존 경쟁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2시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제 손에 식판이 들려왔어요. 멀건 된장국과 밥,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제게는 진수성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앞에서 밥을 먹던 한 노인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달려가 노인의 등을 두드리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곧 의식을 되찾았고 급식소 직원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대단하시구려. 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데.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이 혹독한 거리의 삶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당연한 온정마저 앗아가 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까지나 급식소 밥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최 씨에게 일거리를 구할 수 있는 곳을 물었고 그는 저를 새벽 인력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모여 있었고 가끔 일감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 주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 틈에 끼어섰지만 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제 나이와 허름한 행색이 문제였습니다. 젊고 힘 좋은 사람들도 일거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판에 저 같은 늙은이에게 일을 줄 사람은 없었어요. 며칠을 연속으로 허탕을 치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하루는 운 좋게 작은 공사 현장의 잡부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벽돌 몇 장을 나르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평생 노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제게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팔다리가 제멋대로 후들거렸어요. 결국 저는 벽돌 더미를 옮기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고 그 바람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제게 쌍욕을 퍼부으며 일당도 주지 않고 저를 쫓아냈어요. 저는 비참함과 자괴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고 만 것인가.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폐지를 줍는 것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제게 손수레 하나를 구해다 주었고 우리는 함께 동네를 돌며 폐지와 고철을 모으기 시작했죠. 이 일 역시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미 동네마다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노인들의 텃세가 심했고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경멸의 눈빛, 혹은 동정의 눈빛 모두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져라 일해서 손에 쥔 돈은 고작 몇천 원이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컵라면 2개를 사서 최 씨와 나눠 먹으며 저는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는 그 몇천 원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거리의 삶을 청산하고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였어요. 하루는 어느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데 낯익은 차 한 대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녀석의 차였죠. 조수석에는 며느리가, 뒷좌석에는 우빈이가 타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마 근처 백화점에 쇼핑이라도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손수레 뒤로 몸을 숨겼어요. 흙먼지 투성이의 초라한 제 모습을 차마 그들에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이 뒤섞여 제 가슴 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해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한 젊은 학생이 제게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어르신, 비 맞으시면 감기 걸려요. 학생은 자신의 가방에서 따뜻한 캔커피까지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학생은 막무가내로 제 손에 커피를 쥐어주었죠. 힘내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학생은 자신의 우산도 제게 남겨둔 채 비를 맞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꼭 쥐고 학생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세상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세상에는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학생이 주고 간 우산 아래에서 그 학생이 주고 간 캔커피를 마시며 결심했어요. 절대로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혹독한 거리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나를 외면한 가족과 나를 동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저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가슴속 주머니에 넣어둔 아내의 낡은 편지가 제 결심을 응원하듯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거리의 삶은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과도 같았어요. 낮에는 폐지를 줍고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소 줄에 서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느라 녹초가 되었지만 그 사이사이 아무것도 할 일 없이 멍하니 앉아 있어야 하는 공백의 시간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 아저씨는 그럴 때마다 소주를 마시거나 잠을 잤지만 저는 술도 잘 못할 뿐더러 잠이 들면 어김없이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밤의 악몽을 꾸곤 했죠. 맑은 정신으로 견뎌야 하는 그 무료함과 절망감은 굶주림보다 더 혹독한 고문이었습니다. 사람 구경이라도 하려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깔깔거리며 뛰어가는 아이들, 다정하게 팔짱을 낀 연인들, 바쁜 걸음으로 회사를 향하는 직장인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서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폐지를 주워 판 돈 몇천 원을 손에 쥐고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을까 망설이고 있었죠. 그런데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낡은 문방구 앞으로 향하더군요. 쇼윈도 너머로 보이는 알록달록한 학용품들 사이에서 하얀 속살을 드러낸 스케치북과 가지런히 꽂혀있는 연필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제가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어머니는 제게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사주시며 화가가 되어보라고 응원해 주셨죠.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의 가장이 되면서 그림은 제게 사치스러운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70평생 연필이라고는 제 이름 석자를 쓰거나 서류에 서명할 때 말고는 잡아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연필 한 자루가 제게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독한 시간을 견디게 해줄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줄 거라고 속삭이는 듯 했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돈이면 컵라면이 몇 개인데 하루 이틀은 배고픔을 잊을 수 있는데. 하지만 결국 저는 문방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장 싼 스케치북 한 권과 심이 굵고 진한 연필 한 자루를 샀습니다. 국밥 한 그릇보다 더 절실한 마음의 허기를 채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공원 벤치로 돌아와 스케치북을 펼쳤지만 막상 새하얀 종이를 마주하니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수십 년 만에 잡아보는 연필은 손에 익지 않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품속에서 아내의 낡은 사진이 담긴 액자를 꺼냈습니다. 제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얼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종이 위에 옮기기 위해 숨을 죽이고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굳어서인지 아니면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선은 삐뚤빼뚤했고 명암을 표현하는 방법도 몰라 그림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뱃속의 허기짐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도 저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제 눈앞에 아내와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가는 연필의 감촉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끙끙댄 끝에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림 속 아내는 사진처럼 예쁘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아내의 따뜻한 눈빛과 인자한 미소를 꼭 닮아 있었어요. 저는 완성된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냈다는 뿌듯함과 잊고 있던 삶의 작은 기쁨을 되찾은 감격의 눈물이었죠. 그날 이후 그림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폐지를 줍지 않는 시간에는 늘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렸어요. 스케치북 한 권을 다 채우고 나면 폐지 더미 속에서 깨끗한 박스 종이를 찾아 그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내의 얼굴로 시작된 제 그림은 점차 제 주변의 풍경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늘 제 곁을 지켜주는 최씨 아저씨의 고단한 얼굴,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 엄마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 제 스케치북은 거리의 삶을 담은 한 편의 흑백 영화가 되어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세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창조자였습니다. 그림은 제게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고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어요. 제가 한창 그림에 몰두하고 있는데 앳된 목소리 하나가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정말 잘 그리신다. 고개를 들어보니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가 제 그림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대생인지 등에는 커다란 화판 가방을 메고 있었죠. 저는 쑥스러워서 별것도 아닌데 머리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가씨는 제 옆에 털썩 주저앉아 제 스케치북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림에는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선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아가씨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가씨는 제게 그림을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렸을 때 조금 끄적여 본 게 전부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러자 아가씨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는 천재이신가 봐요.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전문가용 스케치북과 여러 종류의 연필, 그리고 목탄까지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걸로 한번 그려보세요. 할아버지의 그림이 더 멋진 날개를 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아가씨는 막무가내로 제 손에 화구들을 쥐어주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할아버지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꼭 다시 보러 올게요. 아가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주고 간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화구들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그림에 대한 작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도 아직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죠. 미대생 아가씨가 주고 간 전문가용 화구들은 제게 신세계나 다름없었어요. 종이의 질감부터가 달랐고 연필의 종류에 따라 선의 굵기와 농담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특히 목탄은 처음 써보는 재료였는데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부드럽게 퍼져나가며 깊이 있는 명암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매력적이었죠. 저는 새로운 도구를 얻은 아이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제 그림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변해갔어요. 예전에는 그저 기억과 눈에 보이는 것을 똑같이 옮기려는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제 감정을 실어 표현하는 법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것이죠. 분노는 거친 선으로, 슬픔은 깊은 어둠으로, 그리고 희미한 희망은 한 줄기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박스 종이가 아닌 제대로 된 스케치북 위에 그려진 제 그림들은 제법 그럴듯한 작품의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제 그림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제 주변 풍경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그저 불쌍한 노숙자 취급하며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그림 앞에 멈춰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따뜻한 두유 한 병을 건네며 어르신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라고 말해주었고, 어떤 아저씨는 그림에 힘이 있다며 제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했죠. 가끔은 제 그림을 사고 싶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팔 생각은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들의 관심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최 씨 아저씨는 그런 저를 보며 이 영감, 이제 우리 공원의 명물이 다 됐네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저는 더 이상 그냥 노숙자가 아닌 그림 그리는 할아버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늦가을 오후였어요. 저는 며칠에 걸쳐 그리고 있던 자화상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길 위에서 늙어버린 제 얼굴, 하지만 그 깊은 주름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눈빛을 담아내고 싶었죠. 그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제 앞에 누군가 다가와 멈춰 선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제 등 뒤에서 그림을 지켜보던 그는 제가 마지막 선을 긋고 나서야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잠시 그림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중후하고 점잖은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주 잘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저와는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사는 제 스케치북을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마치 보석 감정사가 원석을 감정하듯 아주 진지하고 예리한 눈으로 제 그림 하나하나를 뜯어보더군요. 그의 시선이 제 자화상에 머물렀을 때 그는 나지막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놀랍군요. 이럴 수가. 저는 그의 반응에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이 선을 보십시오. 절망의 끝에서 건져 올린 희망의 가닥 같습니다. 그리고 이 눈빛.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만은 결코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녹아있는 영혼의 기록입니다. 그는 제 그림에 대해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제 삶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그림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참 동안 제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신사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제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인사동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는 제게 정중하게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명함에는 아트 갤러리 대표 최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한번 열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시회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생님의 작품으로 개인전을 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의 이 위대한 작품들이 이런 길 위에서 먼지에 덮여 있는 것은 예술계 전체의 큰 손실입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저는 이 사람이 저를 놀리거나 혹은 사기를 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집도 절도 없는 노숙자입니다. 이런 제 그림을 누가 돈 주고 보러 온단 말입니까? 제 냉소적인 대답에 최민준 대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술의 가치는 화가의 신분이나 재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작품 그 자체에 담긴 진정성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그림에서 그 어떤 유명 화가의 작품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생명력과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부디 제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낯선 사람의 호의를 섣불리 믿었다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거세게 충돌했죠. 최 대표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자신의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꺼내 제게 건네려 했습니다. 우선 이 돈으로 따뜻한 곳에서 몸이라도 녹이시고 식사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선생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최 대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수표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성급했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제 제안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는 제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최 대표가 주고 간 명함만 손에 쥔 채였죠.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최 씨 아저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최 씨 아저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 영감, 이거 인생 역전할 기회가 온 거 아니야? 하지만 사기꾼이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제 걱정에 최 씨 아저씨는 껄껄 웃었습니다. 사기꾼이면 어때? 지금 우리한테 사기쳐서 가져갈 게 뭐 있다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야.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나라면 한번 믿어보겠네. 저 양반 눈빛이 진짜 같았다며. 사람 눈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야. 최 씨 아저씨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그의 말대로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인생을 건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최민준 대표는 정말로 다시 공원을 찾아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제게 찐빵을 건네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아 어젯밤 잘 주무셨냐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의 소탈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제 마음속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죠. 저는 밤새 고민했던 제 결심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선생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말에 최 대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약금 같은 건 필요 없소. 다만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내가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과 삼시세끼 밥만 해결해 주시오. 제 조건에 최 대표는 잠시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감동한 표정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물론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저와 함께 가시지요. 그렇게 저는 최 대표의 차를 타고 몇 달간 제 집이었던 공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최 씨 아저씨에게 다가가 그동안 고마웠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씨 아저씨는 제 등을 두드리며 성공해서 꼭 다시 찾아와야 해. 그때는 내가 이 영감한테 소주 한 잔 얻어 마셔야지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절대로 당신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세단에 오르는 제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어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공원의 풍경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의 한 막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최 대표가 저를 데려간 곳은 인사동에 위치한 그의 갤러리였습니다. 깨끗하고 세련된 하얀 벽에 은은한 조명을 받는 그림들이 걸려있는 그곳은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별세계 같았어요. 최 대표는 제게 갤러리 지하에 마련된 작은 작업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창고로 쓰던 공간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그림을 그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늑한 공간이었죠. 한쪽에는 작은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아직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깨끗한 이젤과 캔버스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곳이 앞으로 선생님께서 지내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실 공간입니다. 비록 누추하지만 편안히 지내셨으면 합니다. 누추하다니요. 제게는 왕궁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제게 깨끗한 옷 몇 벌과 세면 도구를 건네며 우선 따뜻한 물로 샤워부터 하고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만에 하는 따뜻한 샤워는 제 몸에 쌓인 묵은 때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까지 씻어내 주는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여전히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품게 된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추위와 굶주림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었어요. 최 대표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화구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캔버스와 유화 물감, 수십 종류의 붓과 나이프까지.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도구들을 만져보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얀 캔버스 앞에 서자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낡은 스케치북이나 박스 종이 위에 그릴 때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전시회에 걸려야 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붓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며칠 동안 캠퍼스만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만 쉬는 제 모습을 보고 최 대표가 조용히 다가와 조언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 그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예전처럼 선생님의 이야기를 그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선생님의 삶이 바로 가장 위대한 예술입니다. 길 위에서 느꼈던 그 처절한 감정들을 그대로 캔버스에 쏟아내십시오. 그의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화가가 아니라 이야기꾼이다. 내 삶의 이야기를 그리면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캠퍼스 앞에 앉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려야 할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던 날의 차가운 밤 공기, 공원 벤치에서 마주했던 절망의 얼굴들, 저를 위협하던 노숙자의 험악한 눈빛, 저를 도와주었던 최 씨 아저씨의 주름진 미소, 그리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었던 학생의 따뜻한 마음까지. 제 모든 경험과 감정들이 붓끝을 통해 캠퍼스 위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제 그림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꿈틀대고 있었죠. 최 대표는 매일 제 작업실을 찾아와 말없이 제 그림을 보고 가곤 했습니다. 그는 제 그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저를 믿고 지지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믿음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시회 날짜가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최 대표는 이제 세상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명 잡지의 기자를 작업실로 초대했어요. 기자는 제 남루한 행색과 어눌한 말투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제 그림들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제게 어떻게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길 위에서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림을 통해 다시 희망을 찾게 된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가 끝나자 젊은 기자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스팔트 위의 화가 이금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예술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잡지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제 이야기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각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저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죠. 최 대표는 그런 저를 대신해 모든 언론 대응을 맡아주며 제가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첫 개인전은 열리기도 전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저는 거리의 화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화려한 비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아침, 저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에서 맞이하는 아침이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어요. 마치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어색하고 심장은 곧 터질 듯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제 인생을 세상에 펼쳐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최 대표님이 특별히 맞춰주신 깨끗한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안에 서 있는 낯선 노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남루한 행색으로 거리를 헤매던 노숙자는 온데간데 없고 멀끔한 신사가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번듯한 겉모습과 달리 제 속은 여전히 길 위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비싼 옷은 제게 맞지 않는 갑옷처럼 느껴졌고 곧 있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저를 꿰뚫을 것만 같아 두려웠어요. 최 대표님은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선생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선생님의 날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저 선생님의 삶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게 맡기십시오. 그의 따뜻한 격려에도 불구하고 갤러리로 향하는 내내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갤러리 앞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저는 그만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 모든 관심의 주인공이 맞는지,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은 아닌지 현실 감각이 아득해졌어요. 최 대표님의 부축을 받으며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얀 벽 위에는 제가 피눈물을 쏟으며 그렸던 그림들이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고고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제 그림들은 더 이상 박스 종이 위의 낙서가 아닌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죠. 저는 홀린 듯 제 그림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림 하나하나가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입구에 가장 먼저 걸린 제 자화상. 저는 그 그림을 그리던 날의 시린 바람과 뼛속까지 파고들던 허기를 기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한 채 오직 그림 속의 저만이 저를 바라봐주던 그 처절한 고독의 순간을요. 그 옆에는 제가 처음 노숙을 시작했던 공원의 벤치를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와 차가운 벤치의 질감이 어찌나 생생하게 느껴지는지
마치 다시 그곳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게 처음으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던 최 씨 아저씨의 초상화도 있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피곤에 지친 눈빛,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를 표현하기 위해 저는 수십 번을 고쳐 그려야 했죠. 그 그림을 보고 있으니 지금쯤 최 씨 아저씨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갤러리 중앙, 가장 넓은 벽에는 제 전시회에서 가장 큰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내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초상화는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아내의 얼굴 위로 제가 거리를 헤매며 보았던 차가운 도시의 풍경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들이 겹쳐져 있었죠. 그것은 제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저를 지탱해 주었던 유일한 희망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림 속 아내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정말 장하구려. 결국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카메라 플래시도 아무것도 의식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삶의 무게와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갤러리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곳곳에서 함께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대표님이 제게 다가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저는 평생 남들 앞에서 말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저는 마이크를 쥔 손을 떨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화가가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을 때 이 종이와 연필만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시간이고 제 삶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어눌한 말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갤러리 안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제 지난날의 모든 서름과 고통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연고와도 같았어요.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저마다 감동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 어떤 분은 제 그림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며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든 관심과 위로가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터지는 플래시 불빛 너머로 익숙한 얼굴 하나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 종식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값비싼 양복 대신 며칠은 입은 듯한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저와 제 그림들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녀석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불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스러움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순간 갤러리의 모든 소음이 제 귀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저와 제 아들,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녀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눈 속에는 뒤늦은 후회와 당혹감, 그리고 일말의 부러움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녀석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볼 뿐이었죠. 그것은 제가 아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버린 내가, 너희가 무시했던 늙은 아비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 그 녀석은 제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죄인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으로 몸을 숨기더군요. 그 초라하고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연민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늠름하고 자랑스러웠던 내 아들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제 그림 대부분에는 팔렸음을 의미하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사람들은 저를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술가라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아들의 그늘진 얼굴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성공의 기쁨 속에서 저는 오히려 제 삶의 가장 아픈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 일면에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고 텔레비전을 켜면 온종일 제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거리의 화가 이금호, 한국 미술계의 파란을 일으키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예술로 부활하다. 사람들은 제 기구한 사연에 눈물을 흘렸고 제 그림에 담긴 진정성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최 대표님은 제 그림이 사상 최고가에 팔렸다며 기뻐했지만 저는 그 모든 소란이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갤러리 지하의 작은 작업실에서 지냈어요. 세상은 저를 거장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 작은 공간과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어요. 전시회장에서 마주쳤던 아들 녀석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공허하고 무너져 내리던 눈빛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다시 붓을 잡고 캠퍼스 앞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캠퍼스만 보면 그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샘솟듯 떠올랐는데 이제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오히려 제 예술의 가장 큰 원천이었던 처절함을 앗아가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과의 재회가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은 탓일까요? 저는 며칠 동안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최 대표님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밖에서 아드님께서 선생님을 뵙고 싶다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제 안에서는 분노와 연민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당장 소금을 뿌려 내쫓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피를 나눈 자식인데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싸웠어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저는 최 대표님께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말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 작업실 문이 열리고 종식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녀석은 전시회장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은 퀭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죠. 그 녀석은 차마 제게 다가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을 쳐다보았습니다. 한때는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멀고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어요. 침묵이 흐르는 동안 녀석은 겨우 용기를 낸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죠. 이제 와서 아버지가 생각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도 한번 불러보고 싶어진 게냐? 제 가시 돋친 말에 녀석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녀석은 마침내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머리를 조아렸죠.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설아 아니, 제 아내 말만 듣고 아버지를 그렇게 내몬 제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녀석은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제게는 조금도 진심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용서. 네가 지금 나한테 용서를 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날의 고통을 녀석이 똑똑히 알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을 기억하나? 너희 부부는 따뜻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지. 그때 나는, 이 늙은 아비는 차가운 공원 벤치에 누워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다. 난생 처음 보는 놈들에게 자리세를 내놓으라며 멱살을 잡히고 내 전 재산이 든 가방을 빼앗길 뻔했어. 그게 어떤 공포인지 너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제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너희가 맛있는 저녁을 먹고 디저트로 과일을 깎아 먹을 때 나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난생 처음으로 쓰레기통을 뒤졌다. 누가 버린 딱딱한 빵 한 조각을 입에 쑤셔 넣으며 내가 어쩌다 이런 짐승 같은 신세가 되었는지 서러워서 피눈물을 흘렸어. 그 비참함이 어떤 건지 너는 알기나 해? 저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주말이라고 아들 녀석 손을 잡고 백화점에 쇼핑을 갈 때 나는 폐지가 가득 담긴 손수레를 끌며 너희 차를 피해야 했다. 내 아들, 내 손주에게 흙먼지 투성이의 초라한 내 모습을 들킬까봐 죄인처럼 숨어야 했던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냐. 말해봐라, 이놈아. 제 절규의 종식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내가 길 위에서 보낸 몇 달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그런데 너는 이제 와서 내가 세상의 주목을 받고 돈을 좀 벌게 되니 그제야 아비 생각이 나더냐? 내가 여전히 길 위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다면 너는 나를 찾아왔을 것 같으냐? 제 마지막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녀석의 심장에 박혔을 겁니다. 녀석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답이었으니까요. 녀석은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화가 이금호를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있는 녀석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돌아가.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 제 단호한 말에 녀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속죄?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마. 저는 작업실 벽에 걸린 제 그림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아라. 이 그림들 속에 내가 겪었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너는 평생 이 그림들을 기억하며 살아라. 네가 아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뼈에 새기고 잊지 말고 살아.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유일한 용서다. 저는 녀석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것이 제가 녀석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종식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일어나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작업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들을 심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허무함과 슬픔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을 끊어낸 고통은
길 위에서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 녀석이 다녀간 후 제 마음은 한동안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그림을 그릴 의욕도 사람들을 만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죠. 최 대표님은 그런저를 걱정하며 억지로라도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그저 혼자 있고 싶다며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제 상처는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있을 때 최 대표님을 통해 아들 내외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 성공과 재산은 그들의 가정에 새로운 불씨가 되었더군요. 종식이가 집으로 돌아가 며느리 설아에게 저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하자 설아의 첫마디는 그래서요. 아버님 재산은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한테 좀 나눠주신대요? 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종식이는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인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해요. 그는 설아에게 당신은 아직도 그딴 소리가 나와? 당신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라며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벌였다고 해요. 설화는 어떻게든 댁에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며 종식이를 닥달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종식이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싸움은 파국으로 치달았고 두 사람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 미묘했어요.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불행이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있을 어린 손주 우빈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작업실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최 대표님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문을 열었던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손주 우빈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엄마 아빠도 없이 혼자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 녀석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피며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녀석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저를 걷어차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던 녀석의 얼굴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녀석에게 차가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너희 엄마 아빠는 어디 있고? 제 쌀쌀맞은 목소리에 녀석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녀석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제게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스케치북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저는 마지못해 녀석이 내민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막 글씨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보고 싶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을 꽁꽁 얼리고 있던 단단한 얼음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림 속에서 저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아이는 저를 배신한 버릇없는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사랑이 고팠던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제 손주 이유빈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은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만 좇았던 제 아들과 며느리의 잘못이었고, 그리고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감싸기만 했던 제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 녀석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제 바지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녀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분노와 미움이 아이의 눈물에 씻겨나가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려 녀석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빈아. 할아버지도 우리 강아지 많이 보고 싶었어.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눈물이었고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우빈이는 매일같이 제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고 녀석은 제게 다시 웃음을 찾아주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고 멈춰있던 제 붓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곁에서 제잘거리는 손주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죠. 제 그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종식이를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며칠 만에 본 녀석은 이혼 문제로 더욱 수척해져 있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인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녀석은 작업실 한쪽에서 우빈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우빈이가 매일 나를 찾아온다. 이 아이의 그림을 보아라. 이 아이의 그림에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저는 녀석에게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그림을 팔아번 돈으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쉼터와 갤러리를 만들 생각이다. 길 위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싶어. 그리고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가 진정으로 속죄하고 싶다면 돈으로 나를 도울 생각은 하지 마라. 대신 너의 아들 우빈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라. 그리고 내가 만들 그곳에 와서 너의 시간과 땀으로 봉사해라. 그곳에서 네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그때 나는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 말에 종식이는 아무 대답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제 곁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최 대표님과 제게 순수한 사랑을 가르쳐준 손주 우빈이,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공간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캠퍼스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어두운 색을 덮고 사랑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색으로 제 남은 인생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이금호가 찾은 진정한 인생의 역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 막은 그렇게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세상이 제게 안겨준 부와 명예는 어쩐지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최 대표님께 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저와 같이 길 위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쉼터와 갤러리를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최 대표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제 손을 굳게 잡으며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이십니다. 선생님의 그 위대한 뜻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돕겠습니다라며 흔쾌히 동의해 주셨죠. 우리는 가장 먼저 쉼터가 들어설 자리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표님은 강남의 번듯한 빌딩을 추천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곳은 길 위에 사람들이 찾아오기에는 너무 높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과 너무 멀지 않은 곳,
그들의 아픔이 여전히 공기 중에 떠도는 그런 곳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며칠을 밟은 판 끝에 우리는 낙원상가 뒤편, 낡고 허름한 건물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3층짜리 폐건물을 발견했습니다. 한때는 작은 봉제 공장이었지만 주인이 야반도주한 이후로 10년 넘게 방치되어 온 곳이었죠. 건물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고 안에서는 역한 곰팡내와 먼지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깨진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보는 순간 저는 이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어둡고 버려진 공간에 절망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빛이 되어주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어요. 설계 도면 위에 직접 연필로 공간을 구상하고 인부들과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며 폐자재를 날랐습니다. 저는 이곳이 그저 잠만 자고 밥만 먹는 차가운 수용소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1층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갤러리와 카페로, 2층은 남자와 여자가 분리된 따뜻한 잠자리와 샤워실로, 그리고 3층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모두가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널찍한 작업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 계획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노숙자들에게 그림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은, 예술은 배부른 자들의 사치품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의 마지막 구명보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털어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어떤 이들은 저를 이 시대의 성자라며 칭송했지만 어떤 이들은 결국 돈 자랑하는 위선자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직 제 눈앞의 벽돌과 시멘트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 현장에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 종식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값비싼 양복 대신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는 안전모를 쓴 채 다른 인부들 틈에 섞여 말없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는 더 구석진 곳으로 몸을 피하더군요. 저는 녀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죠. 나중에 최 대표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녀석이 며느리와 이혼한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인력시장에 나가 제 공사 현장으로 배정해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녀석에게 주었던 속죄의 기회를 녀석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종식이는 매일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 녀석은 단 한 번도 제게 아는 척을 하거나 말을 걸지 않았어요. 늘 가장 먼저 현장에 나와 가장 늦게까지 남았고 굳은 일과 험한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녀석의 하얗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펜대만 잡던 고왔던 손은 온통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제 마음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우빈이는 주말마다 공사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할아버지, 여기 정말 멋지다. 라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죠. 그 녀석은 인부 아저씨들에게 쭈쭈바를 돌리기도 하고 구석에서 말없이 일만 하는 자기 아빠에게 다가가 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빠 힘들어. 내가 호해줄까?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종식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모자 아래로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우빈이는 저와 종식이 사이에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를 녹여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종식이에게 다가가 아빠, 할아버지 그림 그리는 것 좀 봐. 진짜 멋있지? 라며 우리 둘을 억지로 이어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종식이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피해야만 했죠. 몇 달간의 고된 공사 끝에 마침내 쉼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쉼터의 이름을 들꽃 갤러리 쉼터라고 지었어요. 세상에 짓밟히고 버려졌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피어나는 들꽃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였죠. 개관식은 요란한 행사 없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최 대표님과 몇몇 후원자들,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 정이 든 동네 주민들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게 의미 있었던 손님들은 제가 길 위에서 만났던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최 씨 아저씨는 말쑥하게 차려입은 제 모습을 보고 이 영감, 용됐네, 용됐어. 라며 제 등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다 선생 덕분이오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죠. 저는 쉼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짧은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동정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함께 지은 우리의 집입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서로를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곳 3층 작업실의 캠퍼스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 보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그림이 갤러리의 하얀 벽이 아닌 바로 이곳 사람들의 가슴속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관식이 진행되는 동안 종식이는 행사장 가장 뒤편 어두운 기둥 뒤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기도 했을 겁니다. 저는 녀석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을 뿐이죠. 우리의 진정한 화해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녀석이 흘려야 할 눈물과 제가 감내해야 할 아픔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들꽃 갤러리 쉼터의 문이 열리자 길 위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룻밤의 잠자리와 따뜻한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던 그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쉼터는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3층의 작업실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캠퍼스 앞에 서는 것조차 어색해하던 사람들이 제 격려에 용기를 내어 하나둘씩 붓을 잡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에게 그림 그리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그리세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세요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작업실은 곧 그들의 상처가 예술로 승화되는 기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한 아저씨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희미해진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은 형태도 색감도 엉망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죠. 그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단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았고 몇 달 후에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가족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출하여 거리를 전전하던 어린 소녀는 캠퍼스 전체를 검은색으로 칠하고는 그 위에 손톱으로 상처를 내는 듯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격렬한 그림 속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그림을 말없이 함께 바라봐 주었고 아이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은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작업실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종식이는 여전히 쉼터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쉼터의 살림꾼이나 다름없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쉼터 전체를 청소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부족한 물품들을 채워 넣는 것이 모두 녀석의 몫이었습니다. 쉼터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와 녀석의 관계를 모른 채 그저 성실한 젊은 총각이라며 녀석을 칭찬하곤 했죠. 그 녀석은 그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조용히 다가가 약을 챙겨주었고 그를 모르는 할머니에게는 신문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녀석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녀석 역시 그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 쉼터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된 낡은 건물의 난방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린 것이었어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친 날이었습니다. 쉼터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사람들은 추위에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당장 수리업체를 불렀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다음 날 아침에나 와줄 수 있다는 대답뿐이었죠.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종식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녀석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건물 시설 관리 업무를 잠시 맡아본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 녀석은 연장 가방을 들고 차가운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녀석을 따라 내려갔죠. 보일러실은 냉골이나 다름없었고 낡은 배관들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 녀석은 몇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낡은 부품들과 씨름했습니다. 기름때와 먼지를 뒤집어 쓴 녀석의 얼굴은 제가 길 위에서 헤맬 때만큼이나 초라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절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을까요? 됐다. 그 녀석의 외침과 함께 멈춰있던 보일러가 덜컹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쉼터 전체에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녀석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그 녀석은 사람들의 칭찬에 어색한 미소만 지어 보일 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와 뜨거운 커피 2잔을 뽑아 들고 다시 보일러실로 내려갔습니다. 그 녀석은 지친 몸을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녀석의 옆에 조용히 앉아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단둘이 마주 앉은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둘 다 알지 못했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고맙다 라거나 용서한다 같은 말 대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층 작업실에 박영감이라고 있네. 그 양반 평생 막노동만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길거리로 나온 사람인데 요즘 풍경화에 푹 빠졌어. 자네도 한번 올라가서 그 양반 그림을 보게. 솜씨는 서툴러도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져. 그 양반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제 뜬금없는 말에 종식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녀석의 눈을 피하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박 영감이 내일도 따뜻한 곳에서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게 되었구나. 참 고마운 일이야. 그제야 녀석은 제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제가 건넨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이제 우리 쉼터의 소중한 일원이다라는 인정이었고 너의 속죄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녀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저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렇게 죄인으로 저는 말없이 녀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죠.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잊거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넘어진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다. 너는 이미 충분히 아팠고 또 충분히 뉘우쳤다. 이제는 너 자신을 용서해 주어라. 제 말에 녀석은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인 동시에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녀석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 보일러실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우리 부자는 길고 길었던 불행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서툴고 어색한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들꽃 갤러리에서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쉼터 식구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모아 여는 첫 번째 전시회였죠. 갤러리 벽에는 삐뚤빼뚤하지만 각자의 삶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진솔한 그림들이 가득 걸렸습니다. 전시회는 세상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림들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쉼터 식구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제는 제법 쉼터의 든든한 살림꾼이 된 아들 종식이와 그런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손주 후빈이가 함께 서 있었죠. 우리는 예전처럼 한 지붕 아래에 사는 평범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유대감으로 이어진 세상에 하나뿐인 새로운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캠퍼스는 한때 절망과 배신이라는 어두운 색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로 서툴지만 진솔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라는 새로운 색이 덧칠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걸작은 아직 완성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진정한 그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